조선은 생각보다 짧은 사이클이 아니에요. 과거 피크 시점에 비하면 아직까지 올라갈 놈이 더 있다고 봐요. 아마 내년까지는 랠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사나 선주사들이 우위를 보이는 시장에서 조선사들이 우위를 보이는 시장으로 차츰차츰 옮겨가고 있는데 이게 단기에 끝날 것 같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이동헌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선주 오늘 섹터를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지금 2021년 하반기 전망 보고서 조선업에 대한 이걸 발간하시면서 과거 동향에 히스토리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유가 네. 뭐 특별히 있나요? 지금 지수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주가 레벨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레벨인지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희 하우스 리서치 센터 전체에서도 각 산업마다 과거 히스토리랑 비교를 하고 특히 이런 사이클 산업인 산업재들은 더더욱 이쪽을 봐야 된다 해서 과거 피크치와 비교하는 자료를 써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정도 밸류,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일 때 과거는 어땠는가 이제 비교해서 현재 시점이 싼가 비싼가를 이제 한번 가려보자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은 과거 피크 시점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과거 피크 시점을 언제로 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과거 피크 시점에 비하면 아직까지 올라갈 놈이 더 있다고 봐요. 이게 2014년 이 유가가 급락을 했고 조선이랑 유가랑 조선주 주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이후로 보면은 피크 시점 그 이후 피크 시점으로 하면 지금 이미 주가가 다 왔는데 그 이전 2005년이나 2007년이나 이때 슈퍼 사이클에 비하면 아직까지 올라갈 놈이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때 그 피크일 때의 어떤 그 상황, 수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통상 이제 조선을 PBR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네. PBR이라 하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전체 순자산 가치가 전체 시가총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금 보통 조선사들의 가치가 0.7배에서 0.8배 뭐 이 정도 받고 있어요. 전체 자산에 비해서 한 70, 80% 밖에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근데 과거에 좋을 때 이게 2011년 이후의 평균치를 해보면 0.9배 수준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거의 주가가 다 온 거죠. 근데 과거 2005년이나 2007년에 빅사이클이 왔을 때는 뭐 2.4배, 4.8배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비교를 하면 아직도 더 올라갈 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과거의 피크였을 때의 그 주력 제품, 주력배는 어떤 것이었고 지금은 어떤 것인지 좀 차이가 있나요? 상황이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때는 탱커선이라고 해서 탱커는 주로 유류를 운반하는 선박인데 원유나 화학 물질 뭐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선박인데 그때 멕시코 말에서 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체 안에 이제 화물창을 이중으로 해야 된다는 뭐 이중 선체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체 수요가 한번 잃었고 뭐 그런 선종이 있었고 컨테이너도 지금이 굉장히 호황인데 그때도 컨테이너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고 뭐 LNG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선종의 차이는 크진 않은데 그 차이는 2010년 이후에 해양 플랜트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 해양 플랜트가 중간에 등장했다가 2014년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비교하는 시점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주 피크 시점이랑은 지금 선종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네. 근데 그 해양 플랜트가 소위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드릴십 이거랑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틀린가요? 맞습니다. 보통 해양이라고 하면은 해양에서 에너지, 유류나 아니면 가스를 시추하는 전체 공정에 들어가는 것들을 다 해양 플랜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드릴십은 쉽이 붙은 것처럼 이동이 가능해요. 엔진이 달렸나 안 달렸나 했을 때. 그래서 뭐 어떤 회사는 배로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해양 플랜트로 취급하는데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모든 공정을 해양 플랜트로 본다고 하면 해양 플랜트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이게 피크 시점 이때가 2014년? 업황으로는 뭐 그때고요. 그렇죠. 주가로는 2007년. 2007년. 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 해양 플랜트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그리고 우리 미래 먹거리인 것처럼 뉴스에서 막 크게 떠들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 그게 한국 조선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셈이 된 거잖아요.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뭐 부도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뭐 투자자들도 있으니까. 왜냐면 CFO가 스스로 자금난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이 드릴십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삼성중공업은 한 5척 정도의 드릴십을 잔고로 갖고 있어요. 이 배들은 2014년 이전에 수주를 받았는데 2014년 7월 달에 유가가 급락을 했고요. 100불에서 유가가 뭐 그해 한 50불까지 갔다가 16년 2월 달에 27불 정도까지 갔고, 뭐 그 상황에서 발주를 줬던 시추사들이, 보통 이 드릴십은 바다에 그 유정을 시추하는 선박인데, 그 선박들이 다시 이제 인도에 가야 되는 배들을 인도를 안 하고 계속 미룬 거죠. 그래서 일부 선수금이나 중도금을 주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고요. 금액적으로 하면 통상 드릴십이 한 5억 불에서 6억 불 정도 가는 배였어요. 5척이면 거의 30억 불 정도, 한 3조에서 3조 5천억 되는 수준이었는데, 선수금이나 중도금 같은 걸 다 포함해도 아직까지 1조 원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어요. 척당?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네. 한 척에 한 5, 6천억 정도 하는데 척당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는 다 만들어서 갖고 있지만 인도에 갈 업체들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다시 되팔려고 하는데 그 중고선 시장이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요. 드릴십은? 네, 드릴십에 대해서. 그래서 2015년 이후에 거의 중고선 뭐 매매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계속 고철로 삼각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싼 배인데 고철로, 그러니까 지금 이미 2007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전에 됐다는 건가요? 2007년 이전에 그게 만들어진 거라는 건가요? 발주 나온 거는 2014년 2012년에서 14년 사이였고요. 지금 원래 인도는 15년, 16년 뭐 이럴 때 인도가 돼야 되는데 계속 미뤄져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완성이 된 상태로 지금 녹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철이네요. 네, 현재는 뭐 거기에 뭐 계속 유지보수하는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겠네. 네.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게, 그러니까 총 금액은 예를 들어서 3조다 이런데 우리가 잔금은 1조가 남았다 이러면 그 가격 1조에 팔아도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쪽에 삼성중공업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또 지불한 그 회사에게도 뭔가 지분이 있는 거예요? 각각이 좀 복잡해요. 5척이 다 달라서 대부분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송에서 중도금을 더 받고 잔금을 받고 배를 가져가라 뭐 이런 소송들이 있고 분쟁 중에 있고, 일부 선박들은 되팔아도 상관없는 상황이라서 한 척은 뭐 협의가 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 어떻게 팔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각각의 선정마다 조금 다른 상황들입니다. 네, 그때도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좀 올라가려면 그 드릴십에 대한 해결 처리가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일단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삼성중공업, 지금 이제 조선주가 지금 화랑이잖아요. 지금 조선주로서 그 삼성중공업은 뭐 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수주를 큰 건을 받긴 했어요. 컨테이너 20척을 에버그린이라는 컨테이너 선사로부터 한꺼번에 수주를 받았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해요. 근데 결국은 이 향후 한 1, 2년 동안은 계속 실적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그 새로 신규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 기존의 재고가 처리되지 않는 한은 좀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좀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 조선 산업 자체가 탑다운으로 전체가 다 같이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텐데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지금 1, 2년은 어디나 실적들이 안 좋거든요.
그 실적 상황에서 계속 개선이 되어 나가려고 하면 잔고의 이 소진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뭐 오늘도 그 조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한국 조선해양, 그다음에 대우 조선해양, 해양 조선해양이죠. 네. 자꾸 헷갈려 해양조선하고 대우하고 지금 한국조선. 근데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현대미포조선 같은 좀 중형주도 괜찮을 거 아니냐, 혹은 그 현대중공업 지주 이쪽을 좀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전략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도 상대적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미포조선을 추천을 드려요. 물론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큰 그림에서 보면 더 갈 룸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쪽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잔고가 깨끗해요. 드리십이 전혀 없고요. 재무구조도 안정화돼 있고, 뭐 현대중공업을 상장하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상장을 하면 어쨌든 돈이 1조 정도가 들어올 테고 투자를 더 할 테고, 이런 뭐 선순환이 있을 것 같고, 현대미포조선은 중소형 선박에선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여기는 0.7배네 8배네 얘기하는데 현대미포는 1.2배네 3배네 해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룸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대우조선이나 그 한국조선 해양 얼마나 더 상승할 그 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력이? 이 부분에서 사실 제 목표 주가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딱 집어서 설명은 못 하겠는데요. 뭐 전체적인 업황상을 지금 2005년에서 2007년이랑 비교해 본다면 거기에서는 룸이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목표 주가 상황에서는 원래 이게 장기 사이클상 그 상승을 한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틀지에 대한 예상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빨리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계산을 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거의 목표 주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또 상향 조정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상향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걸 믿고 우리가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냐. 왜냐면 과거에도 조선주 가지고 피본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걸 걱정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거가 지금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코로나의 이연수요 반영. 작년에 발주들이 많이 안 나와서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고, 해운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동량이 줄어들었던 부분이 원복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2022년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레벨이 다운될 거다, 이러는 시각으로 보면 또 물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이클보다 더 긴 호흡으로 생각을 했을 때 2005년이나 2007년 같은 아주 슈퍼 사이클은 아니더라도 지금 원자재가 상승이나 자산 인플레, 운임이나 중고성가, 신조성가가 올라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마 내년까지는 랠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지금 뭐 기대를 갖고 있는 게 해양 플랜트라고도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사 이쪽에서 이제 뭐 발주하는 게 있나 보죠? 네. 이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해양 플랜트 물량이 많이 없었어요. 거진 기대도 안 하고, 이 해양 플랜트가 처음 유정을 탐사하는 데부터 생산하는 데까지 거의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사이클이 긴 호흡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2000년 후반부터 준비했던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2014년 유가가 하락하고 다 스톱이 됐었어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최근에 유가가 좀 반등을 하니까 다시 뚜껑을 열고 개발을 할 그런 니즈들이 생긴 거죠. 이런 프로젝트들이 하반기에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페트로브라스 4 프로젝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 몇 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동안 중국을 경쟁자로 봤잖아요. 저가 경쟁, 네. 강력한. 이거는 기술력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건가 보죠? 중국은 조금 어렵고요. 뭐 싱가포르 같은데 업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업체들은 주로 좀 작은 해양 플랜트들을 했고, 한국은 큰 해양 플랜트들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안 겹쳤었는데
대형 해양 플랜트 시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프로젝트들이 싱가포르랑 좀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있고, 큰 해양 플랜트들은 그래도 한두 건 정도는 이제 다시 진행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기 그 수주 실적을 보니까 2013년 6월에 삼성중공업이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 3조 8천억짜리를 하나 땄는데 이게 얹힌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금액이 딴 데 다 보니까 5천억 뭐 1조 요 정도인데 거의 4배 가까운 큰 프로젝트를 땄는데 이게 결국 이게 발목을 잡은 거네요. 이게. 네. 아,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걱정이 돼가지고. 많이들 상황들이 바뀌었어요. 그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설계 계산도 보수적이 됐고, 투자하는 쪽에서도 공정이나 뭐 생산하는 부품들의 단가를 내렸고 해서 안전 마진을 많이 확보했어요. 물론 그만큼 마진도 좀 줄 수 있지만, 예전에 그 대형 프로젝트 20억 불짜리 이런 프로젝트들은 계산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조금 줄어든 프로젝트, 5억 불에서 10억 불 하는 프로젝트들은 계산도 잘 될 뿐더러 생산에 대한 효율도 조금 많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안전이 좀 보장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는 보면은 그 배의 종류,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여러 척을 발주받으면 계속해서 이 뭐라 그러지? 찍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도 되고, 예, 공정을 활용하니까 하여튼 코스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해줬던 게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으로 그 LNG선인가 뭐 이런 것들이 차세대 뭐 이런 거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주력.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해양 플랜트하고 그 LNG선 같은 이런 거하고 어떤 게 더 수익성 혹은 그 뭐라 그럴까 그 규모가 큰 수주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중요한 포인트는 해양 플랜트는 기대가 없다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는 측면에서 이건 효과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11년에서 14년은 조선주 주가가 그 이후보다는 좋았어요. 11년부터 14년에 PBR 평균이 1.1배 정도 되고요. 15년부터 20년까지 평균이 0.7배 정도 돼요. 조선 4사 합산 평균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때는 해양 플랜트가 있었고 이후에는 해양 플랜트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유를 적용해야 된다 할 때 여기에 대한 약간 반박이 될 수 있는 거죠. 해양 플랜트 자체가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같은 개념이고, 근데 그래도 뭐 전체로 하면 0.9배, 2011년에서 14년 해양 플랜트 있던 걸 감안해도 1.1배 아니냐, 업사이드가 그렇게 많냐? 그 질문을 했을 때는 이제 LNG나 기존 상선에 대한 업사이드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컨테이너선이나 탱커선 같은 걸 보면 2005년에서 2007년은 해양 플랜트 발주가 없었거든요. 네. 단순히 상선 사이클로 주가가 올랐던 시기고, 그때의 분위기가 조금 나는 거 아니냐만 가지고도 PBR 1배 이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LNG 같은 경우에는 LNG 기술이 중국보다 한국이 탁월하고, 다른 선박들도 LNG로 추진하는 선박들이 발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컨테이너선이건 탱커선이건 LNG로 추진한다고 할 땐 LNG 기술이 들어가고 한국이 그 기술이 좋으니까 점유율이 올라갈 거다. 이건 환경 규제 때문에 그렇고, 이런 이슈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자꾸 점검해 보는 거는 결국 조선주가 자꾸 더 가고, 네. 그렇다고 이거 계속 비싼 것 같은데 그러는데 또 주가는 보면 또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사잔이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뭔가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건데, 네. 그 주가의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이? 조선이 길게 매크로 사이클은 20년이라고 봐요. 10년이 상승하고 10년이 하락하는 긴 사이클로 보는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상승 사이클이었고, 그 2010년대에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어서 계속 왔는데, 조선을 한 10년 장기 투자하면 상승에 대한 그 이익을 볼 거라는 거는 다들 동의를 할 거예요. 다시 어느 정도 사이클이 올 거라는. 다만 10년의 시계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지금 짧은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데, 이 사이클이 마이크로 사이클, 한 1년에서 3년, 그렇게 보면 코로나 상황에 그냥 반사이익을 다시 보는, 회복을 보는 뭐 이런 수행지를 따져봤을 때는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조선은 생각보다 짧은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성과가 올라가고 있고 조선사들이 흔히 도크라고 얘기하는 생산 캐파가 차가고 있어요. 잔고가 차가고 있는데 해운사나 선주사들이 우위를 보이는 시장에서 조선사들이 우위를 보이는 시장으로 차츰차츰 옮겨가고 있는데 이게 단기에 끝날 것 같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점, 물론 이제 걱정은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고점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아, 그래도 불안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래요. 네. 그렇죠. 너무 네.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또 올라왔는데 또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그렇다고 이거 구경만 하고 있자니 이것도 속상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이 조선업이라는 건 결국 이 유가 네. 하고 환율 많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가랑 조선주 주가를 이렇게 코릴레이션이라고 하죠. 상관계수를 분석을 해보면은 과거치가 거의 한 70%가 다 유가가 조선주 주가를 설명을 해요. 이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해양 플랜트로 많이 얘기했는데 해양 플랜트가 유가로 생각하면은 과거에는 한 75불 정도가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온 이후에는 해양 플랜트가 줄었고 그러면 유가로 설명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유가로 잘 설명을 하는 거죠. 요즘 같은 때는 거의 매일매일 주가랑 유가가 동행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 유가도 경제 상황의 선행 지표로 보는데 주가도 선행인 거죠. 그 펀더멘탈을 선행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선행이다 보니까 두 개가 연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 상황, 컨테이너라든지 벌커선, 유류는 탱커에 직접적이고요. 이런 선종들이 대부분 다 유가에 의미 있게 반응하는 선종들이기 때문에 다 합쳐보면 결국 유가가 다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환율이 당연히 원화가 약세로 가면은 마진이 조금 더 남아요. 그래서 이 변동이 좀 영향을 주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어쨌건 조선업에는 좀 유리한 그 네. 거시적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을 꼽으실까요? 현재는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대형주 3사 가운데선 그러실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질문 드렸지만 현대미포조선이나 아니면 현대중공업지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대미포는 좋게 보고 있어요. 차선호주로 보고 있고 현대미포는 통상 조선 3사 큰 배를 만드는 조선사들은 배를 주문을 받으면 만들어서 갖다 주는 데까지 한 2년에서 2년 반이 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짧은 사이클인데요. 그 의미는 현대미포조선은 그 납기하는 1년이나 1년 반 사이에 매출이 이렇게 진행률 기준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연초에 수주받은 배도 올해 연말이면 매출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제일 빨리 돌아서는 거죠. 올해 연말만 가더라도 이제 실적주로 언급이 될 수 있어요. 조선은 긴 시계열이 좋다고 하면 당겨서 반영이 되는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먼저 연말부터 실적주로 얘기가 되고 조선 3사가 내년에 실적이 얘네들도 돌 거야 이런 인식들이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네. 현대중공업 지주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움직임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주에서 직접 철강이란다. 이 조선소를 운영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는 비상장으로 현대 오일뱅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유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조선주 요즘 새로운 주도주로 조선주를 꼽으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게 긴 사이클을 보신 분들은 조선이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상승이지만 단기적 상승에서 안 끝난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조금 짧은 사이클로 보시는 분들은 고점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 시기열을 몇 년으로 봐야 돼요? 저는 2005년부터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한 16년? 네. 16년으로 보면 그래프도 아직은 저점이죠. 그쵸. 그때 비하면 그때 PBR이
2.4배부터 4.8배까지 갔으니까요. 네. 그러면 어쨌건 지금 그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 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보통 그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바닥에서 하면 0.45배부터 지금 0.78배까지 올라왔는데요. 거의 그러면 2배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코스피도 다 올랐잖아요. PBR이 1.1배에서 1.4배 이렇게 올랐고 해운도 엄청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자산 인플레, 뭐 원자재가 상승의 영향이냐 반영을 했을 때는 같이 오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도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업황 때문에 올랐다. 그러면 자산 인플레나 원자재가 상승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가 아직 다 반영된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선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새로 들어가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한번 참고하셔서 스터디를 한번 잘 하시고 그 매수의 타이밍을 혹은 매도의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매도의 타이밍은 없겠네요. 지금 오히려 업사이드가 길다고 크다고 하셨으니까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